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통찰과 재연, 그럼 한번 들어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세션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면, 호명해드리면 무대 위로 한 분씩 올라와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명찰 있으니까요. 자리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발표해 주셨던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후변화융합학부 박찬국 교수님 비롯해서 네,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디지털솔루션연구소 박명애 소장님, 네,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전력망연구센터 이승열 센터장님,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 이태희 실장님,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의 조영준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장입니다. 저희 지속가능 경영원은 그 탄소 중립, ESG 그리고 에너지 전환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맡은 1세션의 주제가 AI 시대 디지털 혁명과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토론회나 행사들의 내용을 보면 산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AI를 빼고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맥킨지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가끔씩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AI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AI는 이제 그 전 산업을 재편하는 거대한 혁신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분야에서도 앞서 이혜성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발표자분께서도 발표해 주셨는데 수요 예측, 데이터 센터 효율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운영, 탄소 배출 모니터링 등 여러 영역에서 AI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I 확산은 전력 수요 급증, 사이버 보안 위협, 자원 안보 문제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같은 기회와 위협을 균형 있게 짚어보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해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국외대 기후변화융합 박찬국 교수님께서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부분에 그런 AI 확산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으셨고, 그리고 AI 시대 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에너지, 데이터, 모빌리티, 금융이 융합된 에너지 클라우드 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제 반박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에 관한 광범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실 오늘 행사에 다 오셨습니다. 토론자 네 분을 먼저 간략하게, 사회자 말씀이 있으셨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애 소장님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디지털솔루션연구소장님 맡고 계시면서 전력망 디지털화와 지능형 예측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승열 센터장님은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전력망 연구센터의 센터장님 맡고 계시면서 스마트 그리드 분산전원 연구 책임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태희 실장님은 에너지 수요 안보 정책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조홍종 교수님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에너지 전환의 경제 산업적 함의 전문가를 맡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에서의 그런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꺼번에 모시기 힘든 분들이 다 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 시간은 약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각각 그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서 먼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발표해 주신 분에 대한 논평과 그리고 의견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박명애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소개받은 한전전력연구원의 박명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분야는 ICT 기반 디지털 솔루션 개발 분야라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이제 무게감이 너무 컸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에너지 정책 분야를 보니 더욱 이제 그 무게감과 이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오늘 오신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박창국 교수님이 이제 발표해 주신 반박 논리가 이제 신뢰성, 할루시네이션 부분하고요. 물리적 현실하고의 이제 갭 부분과 사이버 보안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된다는 AI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의 일부 이제 제가 담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ICT 기반 또는 이제 AI 관점에서의 에너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금 AI와 에너지는 비교적 이제 역설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그런 소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시 AI를 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 한국에서 보면은 AI 반도체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이제 냉각 방식을 효율화한다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이제 최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두 개 관계가 굉장히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제 전력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한전에서는 궁극적으로 AI 시대에 맞춰서 AI 에너지 플랫폼 회사로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플랫폼이라 함은 그 실제 이제 전력 에너지 분야의 그 보아 밸런싱 그리고 망적 효율화 네트워크가 워낙 큰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앞서 재생에너지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 유연 자원에 대한 이제 연계 부분을 얼마나 이제 최적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전에 하는 부분 역할이 되겠고 기존에 이제 단순 이제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DR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이끌어내는 공급 방식 내지는 지역에 대한 분산화 아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산화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자료에 담은 부분은 첫 번째 페이지는 그간에 해왔던 이제 추진 성과 측면에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향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AI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는 표현이 돼 왔었고요. AI라는 그 화두에 앞서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IoT,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하는 그런 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수집이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AI로 잘 넘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관점은 실제 전력 설비에 대해서 센서나 카메라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센서 기반의 카메라 기반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전송하기 위해서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플랫폼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이 묶이다 보니까 그 운영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시간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는 플랫폼이 현재 ADMS라고 해서 배전망,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에 운영되는 플랫폼이 있고요. 주로 이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MG 산단 플랫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크게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력 시장에서 판매량 예측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플랫폼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네트워크 통신 보안 기술입니다. 아까 인사이트 부분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 있었었고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 위협은 한 10여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되면서부터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15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업무망 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사이버 해킹이 제어망 쪽으로 넘어가서 변전소의 차단기가 이제 개방되는 그런 사례가 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처럼 이 AI로 이제 급속화되면서 네트워크에 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다 보니 사이버 해킹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모두가 똑같지만 망분리, 방화벽 아니면 DB 이중화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그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사이버 해킹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는 N2SF라고 해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이제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선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은 이런 이제 플랫폼 통신 보안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그게 유의미한 예측이나 분석이나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표현의 이제 지능형 의사결정, 얼마나 이제 부하를 차단해야 될 건지, 얼마나 많은 계통의 망의 설비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스, 생성의 AI,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아마 이제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AMI에 있는 전력 데이터,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라든지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들도 한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철탑에 아마 지나가시면 보시면 이제 CCTV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통신 사업자의 기지국 연계해서 산불 같은 경우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와 이제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그간에 이제 저희 쪽에 ICT AI 기반으로 흘러오는 디지털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추진 방향인데요. AI 솔루션 관점에서 첫 번째 이제 된 거는 이제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개통 안정화를 위해서 AI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이제 원래 초부터 생성 AI 기반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그간에 딥러닝, 머신러닝으로만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개통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이전틱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율 운전, 자율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앞서 박창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 운영 자체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축적된 AI 기술로 이제 자율 운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쭉 리스트업된 거는 전기 생산 전주기 관점에서 발전, 송변전, 배전, 파트별로 각각 이제 플랫폼 AI 기술들이 넘어가고 있고 K-그리드라는 관점에서 한전은 이제 국가 단위의 그 K-그리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AI 풀스택 관점에서 인프라와 알고리즘과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기반에서 전력 에너지 분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 조성하는 AI 에너지 플랫폼으로 이제 거듭나는 공기업으로서 국가 차원의 AI 고속도로 에너지 AI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과정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좀 시간이 길었던 것 같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뭐 AI 기반 그 K 그리드 플랫폼 구축 관련된 말씀 그리고 전력망 안전효율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개통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열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이승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전력 개통 계획과 그 운영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AI가 그 에너지 산업에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금 여기 그 박명국 박창국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한전이나 그 개통 쪽에서 어떤 식으로 AI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AI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에 대한 그 전력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개통 계획이나 운영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그 수요 지역하고 발전 지역이 서로 괴리가 있죠. 차이가 좀 있죠. 수도권에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몰려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에 발전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용량 송전솔로를 통해서 그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 왔고요. 근데 최근에 약 10여 년 전부터 재생에너지가 또 호남 지역에 많이 그 설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것이 이제 수도권에 많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뉴스 자료들을 보면은 뭐 그 수요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2050년까지 뭐 80기가네, 뭐 40기가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요. 공식적으로 지금 11차 정기본에 보면은 약 한 현재 0.5기가와트에서 38년도에 한 4.4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아마 예측을 한 걸 것 같고요. 아마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도 당연히 사업 여건이 좋은 수도권 쪽으로 유치를 하고 싶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전력망에서 어떤 개통 운영상에서 그 문제 부분은 이렇게 그 수요 지역하고 발전 지역이 뭐 차이가 있는 그게 일단 기본적인 문제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된다고 한다면 더더욱 심해질겠죠. 그리고 최근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동해안 쪽에 그 발전소들이 신규 발전소들이 신설을 했는데 개통 안정도 문제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도 출력 제어 그 부분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발전 지역과 수요 지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루션은 발전 지역과 수요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처럼 그 대용량 그 송전 솔로들을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력 개통 영향 평가라고 해갖고 그 수도권에 그 10메가와트 이상의 부하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조금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약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지금 시범 적용 중인데 제 기억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그 수도권에 승인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걸로 한 3건, 4건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규제만 할 것이냐?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방 분산화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더욱 이제 중요한 부분은 AI 지역 거점의 어떤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좀 지역별로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에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아닌 호남 지역, 강원 지역에다가 기가와트급 이상의 아마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기가와트급 이상의 그 데이터 단지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 IT 기업과 연계해서 그런 그 에너지 클러스터
형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력 측면에서는 얘네들이 부하입니다. 그냥 수요자죠. 그냥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공급을 해주면 끝나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부하 패턴이 급격하게 50% 정도가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뭐 재생에너지 변동성 말씀을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경우는 구름이 끼면 출력이 확 줄어들죠. 근데 이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 날씨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처럼 그런 변동성이 너무 큰 부하라고 한다면 개통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센터도 어떤 유연성 자원화하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본인 그 개통의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그 부하의 분산화 쪽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것으로만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관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아까 제가 질문지를 잠깐 봤었는데 그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가능하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단지 사회적인 수용성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되겠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 드릴 거는 그 개통 쪽에서 운영 측에서는 지금 AI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차기 EMS를 해서 약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을 국산화했고 그것을 지금 10년 만에 다시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일부 상태 추정이라든지 그 재생에너지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한 10여 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또 다시 EMS를 그 개통 변화에 따라서 또 개선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AI 기반으로 EMS가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수도권 전력 부하 집중 관련된 문제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분산화하는 것 그리고 개통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 지방 분산하는 것 관련해서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전력 가격만 가지고 그 지방에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사람들은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훈 교수님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태희 자원안보 정책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원안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저희 연구원이 만들어진 것도 에너지 안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안보가 예전에 석유가스의 공급에서 지금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라는 전력 안보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들어와서 우리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마 이런 전력 안보에 대한 위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박정우 교수님께서 앞서서 AI가 에너지 부분에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과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책을 만들고는 있지만 로드맵이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2028년까지의 수요 쇼크와 전력시장 균열, 35년까지 플랫폼 권력 부상, 그 이후에 클라우드 생태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은 참고할 만한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좀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정책적 함의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AI 강국 도약과 그다음에 2050 탄소 중립 실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큰 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은 AI 강국이라고 하면 AI에 대한 막대한 전력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소비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 조금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는 훨씬 더 높은 예측력, 최적화 기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에너지와 현재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를 위한 전환의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순간이 아니라 미래를 조금 보는 입장에서 AI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발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초대형 하이퍼 데이터 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의 상황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AI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LMM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각각의 산업에서 필요한 AI를 만드는 만큼 해외에서만큼 수십 기가 사이즈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수기가, 크게는 수기가, 지금 SK가 울산에서 하고 있는 것도 기가 단위의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규모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 된다고 하면 물론 개통의 이슈는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만큼의 큰 이슈까지는 안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목할 점은 이런 신규 데이터의 입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개통영역 평가나 분산의 정책 등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이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렇게 비수도권에 있는 에너지 공급을 보면 재생에너지와 ESS가 겸비된 VPP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ESS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VPP를 통해 가지고 조금 안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공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확산을 위한 기대 조건을 보면 발제에서 강조하신 대로 AI가 에너지 부분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선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AI의 이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미터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 루트가 생기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사이버 쪽에서. 그리고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확산되는 범위와 그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ESS가 필요했지만 불타는 ESS가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ESS 비즈니스가 조금씩 늦게 발전된 것 같긴 합니다. AI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버 안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AI의 발전 속도가 언젠가는 가겠지만 속도가 더뎌지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너지와 디지털이 융합된 보안 플랫폼이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AI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AI가 에너지에 하는 역할은 분명한데 에너지가 지금 이 AI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지금 재생에너지의 속도 그다음 원자력의 속도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다른 LNG와 같은 전력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울산에서 SK도 LNG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입장을 좀 잘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에 들어가는 탄소의 비용, 전력의 비용이 지금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환 비용이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좀 동의를 얻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 AI와 탄소 중립 목표의 조화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보안 관련된 거는 그 이쪽 에너지 쪽보다도 오히려 통신사들 쪽 그리고 뭐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종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당국대 경제학과 조홍종입니다. 내년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 40주년에 제가 초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혹시나 기후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행사에 나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일단 좀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출산 노령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중국과 제조업 경쟁에서 거의 저희는 경쟁력을 전부 잃어가고 있습니다. 석화, 철강, 좀 있으면 반도체, 자동차까지 어느 것 하나 공급망에서 저희가 유리한 게 없습니다. WTO 자유무역 체제에서 저희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치닫고 있는 이 뉴노멀에 저희가 처해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무역 규모가 크고 수출로 살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나라이겠습니다. 재정 부담하고 연금 부담 그리고 기후 환경 비용이 모두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 배달 압박,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나라,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에너지를 공기업 위주로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 에너지 가격 통제, 이윤 통제가 빈번해서 비효율적 시장 구조가 있는 나라, 국가가 에너지 수급을 계획하고 정치가 이거를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는 나라가 저희의 현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녹록지 않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무슨 연구를 해서 어떤 부를 넘겨줄 것인가. 저는 에너지 연구원이 아니고요, 경제 연구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미래에 과연 지금의 0%의 잠재 성장률을 극복하고 과연 미국이 3%인데 우리가 그 정도 경제 성장을 15년 뒤에 할 수 있을까? 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AI로 국가 경쟁력을 되돌리는 겁니다. 중국과의 전통 경쟁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결국 도메인 스페시픽한 난리지를 갖고 있는 AI, 그걸 통하여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우리가 무인 자동화, O&M 비용을 절감해서 다크 팩토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과 배출량 감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됩니다. AI가 결국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고 우리의 노동을 해방시킬 것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1인당 생산성의 증가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줄어드는 노동력을 결국 생산성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그만 MPU 이런 것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전력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배부른 소리이고요.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소버린 AI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 데이터 주권이 뺏길 것이고 기업의 데이터는 모두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LLM 모뎀이 됐던 국가 안보 차원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맞춤형 AI를 기업도 활용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비밀 유지, 정보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DC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인프라라고 얘기만 합니다. GPU와 HBM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 설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AI 월드 컨그레스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부스는 뭐였냐? 전력 설비 부스였습니다. AI 부스가 아니고요,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단계별, 서버린, 버티컬, 피지컬, 규모별로 하이퍼스케일, 아이솔레이티드, 이 AIDC 체계에 맞는 GPU, NPU, TPU를 배치하고 전력 설비 인프라를 매칭하고 결국은 AI가 뭐냐면 연산 능력의 향상입니다. 컴퓨터 파워가 얼마나 증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전기와 냉각 장치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걸 못하면 결국 제조 경쟁력, 산업 경쟁력, 미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박사님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AI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누구도 데이터를 내놓지 않습니다.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그 누구도 내놓지 않죠. 기업 데이터도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에너지 데이터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서 기업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개통망을 연결하고 전력 거래를 AI로 하고 그만큼의 날씨 예측, 수요 예측, 전력 발전량 예측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도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내놓을 만한 인센티브 제도 만들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직접 개인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놓음으로써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통한 편익, 국민의 편익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형 에너지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기를 요구합니다. 데이터 스페이스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고속도로, 요즘에 고속도로가 유행인데요. 전기는 고속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빛의 속도로. 데이터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I 이퀄 파워이고 파워 이퀄 AI입니다. 전기 없는 AI는 없습니다.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서 피지컬 AI가 됐던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이 됐던 펌한 발전은 24시간 365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의 부하 패턴을 맞춰줄 수 있는 변동성이 높은 이런 부하를 맞춰줄 수 있는 펌한 발전기, 그리고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전력 개통 시스템, 그리고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예비력 발전 시스템, 그에 대한 보상, 그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전력 시스템을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의 모든 전력 시스템은 상당히 주먹구구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래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엑셀 작업하고 전화하고 이런 세상에서는 저희가 이 재생에너지 사회로 진행한다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전력 기자재, 재생에너지 설비를 국산화해야 됩니다. R&D 및 상용화를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중국의 거의 모든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물려 있고 배터리 자원과 실제 자원부터 부재 소재 부품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사실 대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AI 반도체에 들어간 GPU는 대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사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HBM이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HBM 중심의 연산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AIDC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인프라 패키징화, PCS, ESS 통한 전력 시스템 안정화, 그리고 모든 이 규제를 좀 혁파하고 시장 구조 개편을 통한 전력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하고자 하는데 인재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대학교에 들어온 애들의 대부분 한 공대 가는 애는 말고 의대, 수의대, 약대 다 돌고 한의대 돌고 마지막에 공대 갑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인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대학교의 정상적 교육을 통해서 재정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교육을 참여하거나 하는 좋은 인재는 대학에 오지 않습니다. 모두 의대 가는 나라에서 AI를 한다고요? 어불성설이고요. 중국에 220만 명이 공대를 갑니다. 매년. 그런 중국의 기업 그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AI를 통하여 새로운 엔터프레너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설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는 전부 다 펌한 발전기에 연결이 됩니다. 뭐 요즘에 연료전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원자력도 늘고 있고 가스 발전도 늘고 있고 전기를 얼마나 공급할 것이냐가 핵심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580 테라와트 정도 씁니다. 미국이 4,300 테라와트 씁니다. 중국이 얼마 쓰시는지 아닙니까? 9,500 테라와트 이상을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의 세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고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미래 경제를 위해서 AI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구조적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제 그 구조적 한계 속에서 AI 활용에 대한 그런 그 절박성을 말씀해 주셨고 AI가 곧 힘이다라는 그 인식하에 에너지 산업 AI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사실 사전 질의서는 35개나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또 많은 분들의 그런 질의가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안 들을 수 없어서 각 그 분들께 하나씩 그 질문을 드리겠고 답변을 거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혜 소장님은 그 질문 중에서 스마트 그리드, V2G, ESS, 실시간 DR 등 수요 관련 기술들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실행은 더디다. 가정용, 산업용 전력요금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장이 많은데 개선 방안과 실행의 걸림돌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승여 센터장님은 A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도권 수요, 지방, 재생에너지 공급지 간의 간극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간극을 해소하고 자원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태희 실장님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규제 절차가 민간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글로벌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책 환경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홍정 교수님은 AI가 에너지 소모를 늘리고 탄소 중립은 이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 경제적 해법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방금 전 발표하신 조홍정 교수님부터 거꾸로 이렇게 한 1분 정도씩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혼자 작업을 할 때와 AI를 통해서 논문을 쓸 때 누가 더 CO2 배출량이 줄어드느냐? AI입니다. 단연코 인간은 그만큼 효율이 없어요. 저 한 달 동안 혼자 논문 쓰면 컴퓨터 쓰고 조금 뭐 에어컨 틀고 놀다 보면 전기 더 쓰거든요. AI는 한 4-5시간만 일 시키면 논문이 뚝딱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거고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게 결국 AI의 역할이고 그를 통하여 CO2를 줄일 수 있고 온난화를 절감할 수 있다.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산업이 발달해야만 결국은 그 AI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사실은 에너지 문제로 치환하거나 뭐 하나의 연료원으로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저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너지에 대한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반에 반쪽짜리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열에너지가 없고 비행기를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지금까지 아까 우리 위해성 의장님 말씀하셨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말씀하셨는데 저는 AI를 통해서 CO2 배출도 훨씬 더 감축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프로젝트들의 인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AI 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방에 들어올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통영향 평가에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아까 전에 지금 박정욱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들이 분산화된다면 각각 노드에 걸리는 건 다른 수요와 묶여가지고 그렇게 큰 충격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클러스터되고 집중화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근처에 모이는 것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평가에서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배터리가 가지고 왔을 때 그런 배터리가 이런 개통에 얼마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규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같은 이런 굉장히 고급 유연성 자원들이 얼마만큼 유연한 자원, 그러니까 유연성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제한들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도권으로 그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근데 그 간극이 큰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는 상당히 힘들다는 게 현실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그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 기반의 어떤 거점 클러스터 같은 것을 좀 조성을 하고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단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력 그리고 기타 그 인프라를 다 지원을 해주고 어떤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얘네들이 뭔가 그 전력 시장에 보조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지 주셨던 내용이 이제 10년 전 스마트 그리드 때랑 지금이랑 뭐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냐 그리고 요금제였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그 축적의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 IT 스마트 그리드 10년, 15년 전에 그렇게 진행했던 거랑 목표랑 컨셉은 동일합니다. 다만 달라진 거는 이 전력 수요가 많은 쪽에 이제 그 MG와 연계를 시켜서 신재생 확대가 될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송배전망이 이제 지역이 분산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 기조하고 같이 이제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금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가정용 같으면 이제 그런 이제 버라이어티한 패턴을 바꿀 만큼 요금제가 과연 이제 베네핏이 있느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고요. 산업용이나 뭐 전반적으로는 한전에서 정책 기조에 따라 2, 3년에 한 번씩 더 이제 세밀한 이제 요금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뭐 35분이나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예, 활용해서 답변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훈 교수님 쭉 얘기 들으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박명애 소장님 질문에 이어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생각보다 보급 속도가 느리고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변화가 현실에선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AI 시대에 그럼 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또 연결돼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과 좀 다른 게 기존에는 이제 ICT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그 목표가 어떠한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 절감, 효율화에 이제 그 자체에 굉장히 조그만 범주에서 이제 초점이 맞춰졌고요. 또 우리나라의 특징인 요금의 경직성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그럼 기존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사실 AI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극명해서 생존과 도태의 어떤 갈림길로서의 어떤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어떤 전력 수요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이렇게 다수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어떤 시장 산업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또 기존에는 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사업자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AI는 이제 그 외부 에너지 산업 외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어떤 서비스, 에너지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 AI 사업을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혁신이라는 게 외부에서 이제 기술 혁신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변화가 사실 이제는 참 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리더들은 AI 사용으로 단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력 사용 증가분을 상쇄할 것을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AI와 에너지 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술 안보 정책, 경제적 함의를 균형 있게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시사점들이 국가 에너지 전략과 기업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